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종료 후에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BCNC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제 AWS 서밋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 발표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BCNC의 주요 서비스로는 비트윈이라는 서비스와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트윈은 커플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 사진 저장, 달력 공유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2012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타다라는 서비스를 출시해서 저희 회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타다라고 옆에 적혀있는 차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타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고요. 현재 타다 앱으로 차량과 드라이버를 바로 호출하실 수 있는 실시간 호출 서비스,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타다를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 몇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출시를 한 이후로 나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타다 서버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 EKS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EKS를 서울 이전에 없어서 못 쓰고 있다가 EKS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거고요. 또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타다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타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타다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들으시면 뭔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시장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편인데요.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특히 빠르게 변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기존 업계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을 선택해야 했던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에 소카에 인수되면서 이 타다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초기 개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출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개발하고 있던 비트윈이라는 앱을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타다의 어떤 기술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트윈의 기술적 결정들을 되돌아보면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흔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HBase를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참고할 레퍼런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초기에는 서비스 안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트랜잭션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HBase 위에서 트랜잭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인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RPC나 로그 수집 프레임워크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물론 처음 그것들을 만들 당시에는 시중에 있는 솔루션이 해결해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만들게 된 거긴 하지만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용 솔루션에 비해서 금방 인하우스 솔루션은 금방 뒤처지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밖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서는 해결된 문제를 저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쓰지 못하고 저희 인하우스 프레임워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다에서는 가급적이면 널리 사용되고 검증된 기술들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MySQL이나 스프링이나 레디스 같은 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고, 또 gRPC, 쿠버네티스, 뭐 코틀린 같은 비교적 새롭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성숙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AWS에서 이미 제공하는 기술들, 뭐 RDS나 엘라스틱캐시나 키네시스,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개발 기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기간이 촉박한데 뭐 한 번도 안 써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비트윈에서 사용해 보려고 하던 것들이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윈을 개발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느리고 복잡한 배포 프로세스입니다. 비트윈은 다양한 기술 스택에 작은 서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프로젝트는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프로젝트는 파이썬 기반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나 배포 과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배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앤서블이라는 프로비저닝 툴과 이 앤서블을 실행해서 AMI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패커라는 툴을 사용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들은 거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각각을 별도의 EC2 인스턴스로 띄우면 비용이 낭비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여러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인스턴스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AMI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서비스 중에서도 서비스들끼리 그냥 같은 인스턴스에 막 떠있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격리되지 않아서 서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다에서는 일단 기술 스택을 하나로 통일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오는 복잡성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패키징하고 컨테이너를 알아서 잘 실행시켜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런 타다의 기술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타다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서비스 런칭 때 아키텍처는 아니고요. 지금 뭐 좀 시간이 더 지났는데 지금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타다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는 크게 두 가지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더 앱인데요. 라이더 앱은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일반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이고, 이제 주요 기능은 차량을 호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다 드라이버 분들이 사용하시는 드라이버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의 주요 기능은 이제 차량 위치를 서버로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또 차량에 고객이 배치되었을 때 그 배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서버는 굉장히 흔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HTTP로 통신하는 API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오로라 MySQL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DB에는 뭐 회원 정보나
탑승 내역, 결제 정보 같은 서비스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저장되고요. 아직 딱히 뭐 샤딩 같은 건 하지 않고 리드 레플리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구성에는 아마 크게 특별한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 특이한 거라고 하면 실시간 이벤트를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기 위해서 gRPC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이벤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차량 호출을 한 다음에 차가 잡혔을 때 클라이언트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간 이벤트를 전달할 때 gRPC 서버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서버들 사이에 이 실시간 이벤트를 위해서 서버 사이에 통신을 할 때는 레디스를 메시지 버스로 사용합니다. 레디스는 엘라스틱 캐시의 멀티 에이지 구성으로 띄어놨고요. 그래서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그 리플리카로 페일오버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전달되는 흐름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gRPC 서버에 요청해서 이벤트를 구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잡힌 차량에 대한 여러분이 차를 호출해서 이제 차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이벤트를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차량을 호출하면 저희 서버 상에는 라이드라는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라이드에 대한 이벤트를 구독하면 현재 차량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독한 라이드의 아이디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RPC 서버는 이제 레디스에서 ride.x라는 토픽을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디스의 ride.x 토픽에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gRPC 서버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구독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API 서버나 각종 워커가 ride.x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레디스의 ride.x 토픽에다가 이 라이드가 변경됐다 이런 메시지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토픽을 구독하고 있던 gRPC 서버가 메시지를 받아서 적절한 클라이언트에 gRPC 이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클라이언트와 실시간 통신을 할 때 뭐 웹소켓이나 TCP 기반의 다른 어떤 커스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gRPC를 사용했습니다. gRPC가 일반적으로는 서버들 사이에 통신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모바일 앱과의 통신에 적합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인데요. gRPC는 구글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오픈소스 RPC 프레임워크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제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되어 있고 iOS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C를 사용하죠. 이 두 가지 언어 모두 지원하고요.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언어를 gRPC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HTTP2 프로토콜 기반에다가 프로토콜 버퍼라는 바이너리 형식의 인코딩을 사용해서 그냥 뭐 제이슨 같은 거를 주고받을 때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응답을 주는 이런 리퀘스트 리스폰스 패턴 외에도 응답을 스트림으로 줄 수 있는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RPC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시간 이벤트 전달을 위해서 gRPC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gRPC 서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위치 수집 서버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상태의 차량 위치를 알아야지 그 라이더와 드라이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나 속력을 잘 파악해야지
요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드라이버 앱은 일정한 주기로 위치 수집 서버에 그동안 모은 GPS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위치 수집 서버는 위치 정보를 받아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인증 정도만 하고 일단 키네시스 스트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위치 수집 서버는 메인 데이터베이스나 아까 레디스 같은 다른 컴포넌트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서 키네시스만 살아있다면 일단 위치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네시스에 쌓인 위치 데이터는 트래커라는 워커 프로세스가 돌면서 실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별개로 위치 정보를 모으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트래커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오로라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래커가 키네시스 스트림에서 받아서 처리한 위치 정보는 그 트래커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 수집 서버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키네시스를 중간에 뒀을까요? 약간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일단 키네시스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샤드를 추가하면 쓰기 처리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키를 동일하게 지정한 메시지는 동일한 컨슈머에 전달되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스트림 처리를 할 때 상태가 있는 스트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을 알고 싶거나 부정확한 GPS 신호를 이제 실제 도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정하는 맵매칭이라는 처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차량의 최근 이동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를 상태 없이 스테이트리스하게 처리하려면 새로운 위치가 올라올 때마다 DB에서 최근 이동 경로 100개씩을 반복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키네시스 파티션을 잘 지정하면 같은 컨슈머 프로세스로 그 같은 차량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로컬 메모리에 최근 이동 경로를 계속 들고 있으면 되고 새로 들어오면 메모리 상에서만 계속 DB에도 적지만 메모리에 계속 업데이트하면 DB에 갔다 오지 않고도 최근 이동 경로를 계속 메모리 상에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DB 접근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차량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차량을 호출하셨을 때 차량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라이더 앱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API 서버가 바로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SQSQ에 먼저 배차 요청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API 호출을 하는 시점에 주변에 잡을 수 있는 차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차량 잡히는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계속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API 서버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그 제한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또 대기하는 동안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연결이 끊어지거나 서버가 꺼지는 상황 등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호출 큐를 처리하는 디스패처라는 워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호출이 들어오면 위치 정보가 쌓여 있는 아까 트래커 DB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MySQL의 스페이셜 쿼리를 날려서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길찾기 API를 사용해서 다시 정밀한 예상 시간을 계산해서 가장 빨리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수집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그는 그냥 디버그 로그 같은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하는 로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저희는 그 자바 기반인데요. 로그백이라는 로깅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로깅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백에 있는 키네시스 어펜더가 키네시스 스트림에 이 로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이 로그 스트림을 읽어서 일정 크기로 S3에 계속 저장을 하고요. 만약에 로그 분석이 필요해지면 이제 아테나를 사용해서 S3의 쿼리를 날려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다 아키텍처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타다를 구성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같이 상태를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서비스는 거의 다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인데요. RDS, 키네시스, SQS, 엘라스틱 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태가 없든지 상태를 그냥 자기 메모리에만 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워커 같은 것들입니다. 이 프로세스들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나 워커들은 직접 서로 통신하는 일은 별로 없고 거의 무조건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합니다. 이렇게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제 백업이나 리플리케이션이나 페일오버처럼 직접 설정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AWS에서 제공해줘서 저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타다에서 아마존 EK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도 EKS에 관련된 세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EKS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마존 EKS는 AWS의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2017년 11월에 리인벤트에서 프리뷰 버전이 출시됐었고요. 2018년 6월에 미국 리전에만 GA, 그러니까 상용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저희가 타다 서비스 개발을 시작한 게 아까 6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쓰기로 결정한 것도 6월쯤인데요. 그래서 EKS가 서울 리전에 금방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KOps라는 툴로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는 10월까지도 서울 리전에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가 지난 1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서울 리전에 출시되었습니다. 여기 이 캡처는 이제 AWS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스 로드맵이라는 GitHub 리포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AWS의 컨테이너 관련된 서비스의 로드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EKS를 서울 리전에 출시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 리전 출시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EKS가 서울 리전에 거의 나오자마자 용감하게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EKS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려면 쿠버네티스의 구조에 대해서 대충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스터 노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는 실제로 일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는 물리 머신이 될 수도 있고 가상 머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AWS 상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한다면 이제 가상 머신, 그러니까 EC2가 워커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행 단위는 이제 팟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팟은 여러 개의 도커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고요. 워커 노드 중 하나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유저가 쿠버네티스 API로 마스터 노드에다가 팟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마스터 노드에 있는 스케줄러가 어느 워커 노드의 팟을 실행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워커 노드마다
큐블릿이라는 에이전트 프로세스가 떠 있고 얘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통해서 나한테 팟이 스케줄링 됐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컨테이너를 실제로 자기 안에 실행합니다. 원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EKS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축하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를 저희가 EC2로 띄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스터 중 하나가 장애가 나서 뭐 죽어도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여러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띄어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편 EKS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 마스터 노드들을 AWS에서 저희 그냥 일반 유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띄워주고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새로 업데이트 됐을 때 뭐 AWS 콘솔에서 그냥 새로운 버전을 선택하고 업데이트 이렇게 누르면 클러스터를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AWS를 믿고 쓰는 거긴 하지만 마스터 노드가 죽어도 알아서 살려주고 어쨌든 덜 신경을 쓰게 해줍니다. EKS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EKS는 마스터 노드만 띄워주고 워커 노드들은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해야 됩니다. 워커 노드들은 그냥 일반 EC2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도 EC2와 동일하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EKS 옵티마이즈드 AMI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워커 노드를 띄울 수 있고요. 아마존 리눅스가 싫다면 뭐 우분투 같은 커뮤니티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커 노드들은 뭔가 서로 특별한 그러니까 워커 노드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그냥 디자이어드 카운트만 바꾸면 뭐 노드를 늘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를 모르시더라도 ECS를 써보셨다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CS도 마스터는 AWS에서 관리해주고 ECS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띄우면 이제 그 안에서 ECS 에이전트가 돌면서 태스크를 실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쿠블렛과 팟 이거랑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EKS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면 그냥 직접 KOPS로 띄울 때와 다르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꼭 EKS로 띄우지 않아도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EKS에서 이것들을 권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할 때 AWS IAM 기반으로 인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API 서버 인증이라고 하면 쿠버네티스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kubectl 같은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할 때 이제 API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API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IAM 그룹이나 롤을 가진 유저만 쿠버네티스 API에 접근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킹 플러그인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네트워킹 플러그인으로 팟 사이에 네트워크 통신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KS는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개발하는 아마존 BPC CNI라는 네트워킹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요. 이 네트워킹 플러그인의 특징은 이제 각 팟의 BPC 안에서 유효한 실제 RP를 팟에 할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여러 개의 IP를 가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EC2 인스턴스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ENI를 추가적으로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인스턴스 타입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ENI의 개수와 ENI당 받을 수 있는 IP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한이 워커 노드 하나에 띄울 수 있는 팟 개수의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5 라지 인스턴스에는 29개까지 팟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KS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기존 클러스터를 EKS로 어떻게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키텍처 파트 마지막에 보셨던 그림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은 거의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워커들입니다. 그리고 서버나 워커들은 서로 직접 통신하지 않고 무조건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EKS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앞에 그림에서 이제 EKS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띄우고 동일한 서버나 워커들을 여러 개 띄우면 EKS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서버나 워커들이 여러 개 떠 있고 서로 직접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똑같은 워커나 서버가 더 뜬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는 없죠.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에 서버나 워커를 더 띄워도 문제없이 동작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던 기존 트래픽을 새 클러스터로 안전하게 옮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 서버들은 이제 앞에 하나의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 로드 밸런서를 띄우고 이 기존 로드 밸런서와 새 로드 밸런서 사이에 그 트래픽을 특정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라우트 53의 그 웨이티드 라우팅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기존 클러스터의 트래픽을 전부 보내다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구축한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 리전은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2개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하나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이고요. 그 다음에 VPC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디폴트 서브넷에 RDS와 엘라스틱 캐시가 멀티 에이지 구성으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에이지에 떠 있겠죠, 하나씩.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위해서 따로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커 노드는 적절하게 두 서브넷에 분산돼서 뜨고 이제 마스터는 2A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3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노드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KS를 위해서 새로운 서브넷을 만들고 EKS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EKS 워커 노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을 받을 NLB도 하나 더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들의 시큐리티 그룹에 그러니까 RDS나 엘라스틱 캐시 시큐리티 그룹과 EKS 노드의 시큐리티 그룹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추가를 했고요. 그럼 이제 EKS 워커 노드의 서비스를 정말로 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 타다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헬름이라는 걸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헬름은 간단히 설명하면 쿠버네티스를 위한 패키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헬름의 패키지는 이제 차트라고 하는데 헬름 차트로 이미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차트를 새 클러스터에 설치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실행되기 위한 기반 서비스들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덜 주는 워커 서비스를 먼저 설치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설치했습니다. 타다의 모든 트래픽은 NLB로 들어온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엔진X를 거쳐서 다시 적절한 팟에 라우팅 됩니다. 그러므로 타다의 모든 서브 도메인은 NLB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라우트 53을 DNS 서버로 이용하고 있고, 라우트 53의 가중치 기반 DNS 레코드를 설정을 해서 일부 트래픽만 새 클러스터의 NLB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트래픽만 새 클러스터로 보내다가 이제 별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금씩 트래픽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클러스터로 완전히 웨이트를, 가중치를 주면 모든 트래픽이 새 클러스터로 갑니다. 근데 아직 웨이티드 라우팅은 활성화된 상태죠. 그 다음에 DNS 설정에서 이제 이전 클러스터로 가는 레코드를 제거하고 웨이티드 라우팅을 끕니다. 그렇게 해도 DNS 캐시 등의 이유로 일부 클라이언트가 이전 클러스터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클러스터의 NLB에다가 새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들을 붙여서 이제 아직 DNS 프로파게이션이 안 된 클라이언트들의 요청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클러스터로 트래픽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이전 클러스터를 안심하고 끌 수 있겠죠. 저희는 그 기존 클러스터를 테라폼으로 띄워놨었는데요. 그 테라폼에서 이전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 제거한 다음에 기존 클러스터에 이제 테라폼 디스트로이 명령을 내리면 AWS에 생성됐던 리소스들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EKS로 저희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상용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구성 요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에는 인그레스라는 리소스가 있는데요. 인그레스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이 인그레스를 처리해주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컨테이너의 로그나 CPU 메모리 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클러스터 내부 서비스를 외부에 HTTP로 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인그레스인데요. 이제 TLS 암호와 로드 밸런싱, 호스트나 그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을 제공해서 이거를 쓰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한 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그레스 컨트롤러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AWS의 AALB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는 AWS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AWS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현재 인그레스 하나마다 ALB를 하나씩 생성하는 구조라서 이제 도메인이나 패스가 추가될 때마다 ALB가 새로 뜨는 방식이라서 앞으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난다면 비용이 많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약간 꺼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타다에서는 아까 gRPC를 클라이언트에 실시간 이벤트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LB는 gRPC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고요. 엔진X 웹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엔진X에는 gRPC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엔진X 모듈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해도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하려면 결국에는 AWS의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데요.
AWS 로드 밸런서는 크게 클래식 ELB가 있고 ALB가 있고 NLB가 있습니다. 먼저 클래식 ELB는 HTTP 모드와 TCP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HTTP 모드는 좀 오래돼서 HTTP2나 gRPC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TCP ELB는 그 동시에 갑작스럽게 연결 커넥션 수가 늘어나면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서 미리 웜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LS 터미네이션을 ELB에서 처리하게 하면 HTTP2나 gRPC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HTTP2를 HTTP 1.1과 같은 포트에서 사용하려면 이제 TLS 헤더에 ALPN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클래식 ELB는 TLS 터미네이션 할 때 이런 것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ALB는 gRPC를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NLB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NLB에도 TLS 터미네이션 지원이 추가가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LPN 설정이 불가능해서 HTTP2나 gRPC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TLS 터미네이션을 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NLB 뒤에 있는 NGX에서 TLS 암호화를 처리하고 있고요. 사실 NLB에서 TLS 처리를 하면 뭐 ACM 인증서처럼 무료로 자동 갱신되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인증서를 사서 달아야 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외부에서 오는 트래픽을 처리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모든 서브 도메인이 NLB를 가리키고 있고요. NLB의 443 포트로 암호화된 HTTP 또는 gRPC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제 NLB는 적절한 쿠버네티스 노드 중 하나에 미리 정해진 포트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만 번으로 포트로 요청을 전달한다고 하면 쿠버네티스 노드에서는 포트 번호를 보고 얘가 NGX 서비스로 향하는 요청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만약에 NGX 서비스 컨테이너가 떠있지 않은 노드로 이 트래픽이 전달되더라도 적절한 NGX 컨테이너 중 하나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HTTPS 트래픽이 여전히 암호화가 된 상태고요. 이제 NGX에 도달이 되면 그때서야 복호화를 한 다음에 뭐 HTTP 호스트 헤더를 확인해서 이 요청을 어느 인그레스로 전달할 건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그레스의 엔드포인트 중 하나로 복화한 요청을 프록시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 API 서버 같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이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S3나 SQS 등 IAM으로 인증하는 AWS의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이제 인증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냥 액세스 키를 설정 파일에 뭐 넣거나 할 수 있는데 EC2를 사용하면 액세스 키를 직접 설정 파일로 넣는 대신에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사용해서 인스턴스 자체의 IAM 역할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쿠버네티스 노드,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에는 팟이 여러 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팟마다 다른 IAM 역할을 부여하고 싶다면 이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kube2 I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이제 팟에 추가 정보를 달아서 팟마다 IAM 역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IAM 롤을 부여하고 있고요.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가 이제 스탠다드 아웃풋이나 스탠다드 에러의 로그를 출력하면 이게 노드 그냥 로컬 디스크에만 쌓이고 컨테이너를 껐다 키거나 삭제하면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로그를 무한정 쌓다 보면 노드의 디스크가 꽉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크기를 넘으면 오래된 로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그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어딘가에 모아두어야 하는데요. AWS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그 저장 서비스로는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로그를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로 전달하기 위해서 플런트D라는 것을 노드마다 하나씩
실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루언트D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저장소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플루언트D를 사용해서 그 로컬에 쌓이는 로그 파일을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올리고 있고, 이거를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인사이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인사이트로 검색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인데요. EC2 인스턴스 하나의 서비스를 띄워서 사용할 때는 뭐 클라우드워치로 CPU 사용률 같은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동시에 실행될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 수준의 지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최소 실행 단위인 컨테이너 수준의 CPU 사용량 같은 값을 측정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하기 위해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NLB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팟에 IAM 롤을 부여하기 위해서 큐브트 IAM을 사용하고 있고, 로그 수집을 위해서 플루언트D와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매트릭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BCNC 기술 블로그에 오시면 EKS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